제주 서귀포 서남쪽 해역에서 오늘 오후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제주 지역에선 건물이 크게 흔들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점심시간에 백신 접종 증명 QR코드가 먹통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서버를 증설했다고 발표했지만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접종 완료 확인서를 보여주세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15년 전 겸임교수 채용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경력과 수상 내력을 제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영부인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경북 성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달걀을 던진 고3 학생이 유치장에 구금돼 논란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석방을 촉구하자 경찰이 오늘 오후 해당 학생을 풀어줬습니다.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산업부와 가스공사 측이 도시가스 요금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가 동결 입장을 밝히는 등 부처 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방역 패스는 의무화 이틀째인 오늘도 먹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부는 이 밤 사이에 서버를 증설해서 어제와 달리 괜찮을 거다 자신했는데요. 이 점심시간 접종 증명 시스템 일부는 또 멈춰섰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늘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할지 업주와 시민 모두 속이 터집니다. 아예 이 종이로 접종 확인서를 받겠다며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의 음식점. 손님들이 가게 입구에 멈춰선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어제부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 후보가 먹통이 된 겁니다. 앱을 껐다 켜보고 스마트폰을 재차 흔들어 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안 되나 데이터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밥 빨리 먹으러 가야 되는데 QR이 안 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비슷한 시각 손님이 몰린 백화점 식당가. 궁여지책으로 접종 당시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문자로 받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결정 완료. 국민께서 부탁하고 있어요. 기다림이 길어지자 손님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서버를 증설해 오늘은 원활한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먹통 사태가 이틀째 이어진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자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종 확인 스티커를 받아가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운동하러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QR코드가. 저만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이게 난처할 것 같아서 미리 받아놓고 싶어서 가족들 거 다 가지고 와서 받았어요.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산 오류가 발생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확인 안 하면 과태료 150만 원, 영업 취소도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응대하랴 서빙하랴 바쁜 식당 주인들, 이 방역 패스 확인할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구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한 현장의 고충 전해드릴 텐데요. 정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한꺼번에 몰려든 손님들. 종업원들은 음식을 나르다가도 QR코드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려 해도 인건비가 부담인데다 사람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알바를 우리가 쓸 수는 없고 임금 문제도 그렇고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모로 아무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 영업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한 시간 때문에 알바를 올 사람이 없어요.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태블릿 PC는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QR코드만 확인하는 수준의 저가형 태블릿 PC인데 방역 패스 단속을 앞두고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20% 30% 정도 는 것 같아요. 열흘 정도 품절이 돼가지고 지연이 돼서 10만 원이 넘는 기기 구입 비용도 부담입니다. 짜증나는 사람도 많죠. QR코드가 설치가 안 돼 있다고 개인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 구매를 지금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방역 패스 확인 노하우가 속속 올라옵니다. 중고 스마트폰을 싸게 사서 활용하거나 단말기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하면 소리만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방역 패스 단속은 자영업자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 수용 한계에 부딪힌 병원에서 중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포기각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높은 환자부터 우선 치료해야 하는 그야말로 재난 상황입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 94명, 위중증 환자는 906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상회복 이후에 코로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체계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481명,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8%로 수도권만 보면 86.2%로 올라 턱끝까지 차오른 상황입니다. 중환자 의학회는 중환자의 입실 우선순위 지침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선 중환자실에서는 중환자 치료를 위한 에크모를 생존율이 높은 환자 위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중환자가 입원하기 전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래 말기 암 환자 등에게 받던 일종의 각서로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환자 상태가 악화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환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고요. 모든 기구들을 그런 이제 가망성이 떨어지는 환자한테 사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하루 사망자 100명, 위중증 1000명을 넘어서면 우리 의료체계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내일과 모레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금요일쯤 방역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고속으로 전파되는 오미크론 때문에 더 비상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수연 기자입니다. 오늘 밤 미국 출장을 떠나는 A씨. 25일 돌아올 예정인데 귀국 후 자가격리 여부도 모른 채 일단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가 없을 때 잡힌 출장이라서 이거 좀 혼란스럽긴 하네요. 일단 미리 잡혀있던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을 진행하는데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혼란스럽네요. 지난 3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2주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열흘 자가격리를 결정했는데 이틀 뒤 종료를 앞두고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계속적으로 이 감염 확산력 상황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장의 필요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5명 더 늘어 모두 119명이 됐습니다. 인천과 전북의 지역 오미크론 감염 역시 해외 입국자로부터 시작된 데다 증상 발현도 전에 조용히 빠르게 감염되는 심상치 않은 전파력을 보여주고 있어 전문가들도 자가격리 연장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내도 한 달 이내에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3-4배 가까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우세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제한과 자가격리가 지속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아공 등 11개 나라 경유자 입국 금지는 추가 없이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도 하기 전에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5년 전 사립대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이 사실과 다른 경력과 수상 내역을 적었다는 건데요. 본인은 결혼 전의 일까지 공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하지만 해명이 명쾌하진 않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대 겸임 교수에 지원할 때 제출한 거라며 한 언론이 보도한 이력서입니다.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한국개임산업협회에서 2002년 3월부터 근무했다고 적은 부분입니다. 협회가 출범한 날짜가 2004년 4월인데 설립되지도 않은 협회에서 기획이사로 근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저희가 그 인사 관련 기록이나 이런 게 아예 없다. 2007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앞에 인사 관련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네네네. 연구 실적란에 적은 수상 내역도 논란입니다. 2004년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대상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당시 수상자 명단에 김 씨의 이름이 없습니다.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수상했다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은 단체상을 김 씨 개인이 받은 것처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 측 관계자는 개임협회에서 비상근이사로 근무했고 재직 증명서까지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근무 시점은 착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애니메이션 업체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출품 작품 제작에 깊이 관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했고 채널A에는 결혼하기 전인 15년 전 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소개로 들어간 산학협력 겸임교수 자리이다 보니 회사 경력을 주로 쓰면서 회사 수상 내역을 그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근무한 업체 대표는 2004년 대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고 김 씨 측도 재직 증명서를 공개하거나 수상한 작품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기재 논란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보다 더한 중범죄라며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라면서도 아내의 대처는 부적절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내 김건희 씨의 수상 이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적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그러나 이력서 내용이 완전한 허위 날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윤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땐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 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와 기준이 다른 게 윤석열표 공정이냐며 윤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조국 이 가족에 대해서 이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공정입니까? 김건희 씨를 향해서는 영부인 결격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즉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방역이 흔들리자 부동산 정책에 이어 방역도 현 정부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이 후보는 오늘 검사를 받고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석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길 요청합니다. 지역 일정에서 확진자를 접촉해 오늘 오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이 후보는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한 상태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 청소년 백신 패스 논란에 이를 강제한 정부가 잘못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방역 정책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도 부스터샷 인센티브 도입 카드를 꺼내며 방역 악재 차단에 나섰습니다. 박안주 정책위의장은 3차 접종이 시작됐지만 접종률이 너무 낮다면서 재정이 되더라도 인센티브를 주자는데 당정이 크게 공감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신속하고 긴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하루하루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악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도 잠시 멈춤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던 K-방역이 무너지면 대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자 인센티브와 관련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경북 성주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사람 고3 학생인데요. 이 후보 측이 서은철을 요청했지만 이 경찰이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며 학생을 유치장에 가뒀죠.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자 조금 전 학생을 풀어줬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려는 순간 달걀이 날아옵니다. 이 후보 옆 경호원은 두 번째 날아온 달걀 파편을 맞았습니다. 달걀을 던진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학생인데 이 후보에게 사드 철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달걀을 던진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선처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조사가 필요하다며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과거 학생이 사드 반대 집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있었다는 겁니다. 고3 학생이 구금됐다는 소식에 사드 반대단체와 주민들은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2달 전 집회 해산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신체 접촉 사건까지 엮어서 청년을 유치장에 가도 굳이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결국 오늘 오후 5시쯤 학생을 석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누구에게 갑자기 살갑게 굴었을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얘기입니다. 네, 큰 살가운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오늘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이 늘었다며 후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을 때는 토론 실력이 그게 못 미친다고 했을 때는 좀 타박을 했지만은 요즘은 또 안철수 후보가 실력이 또 올라가지고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글쎄요, 한 달 전만 해도 정치 평론도 못한다 이렇게 깎아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었죠. 당시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연대를 추진하는 바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두 후보와 그다음에 허경영 씨, 심상정 후보의 뒤를 이어서 이제 5등하는 조사가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국공합당이죠. 안철수 대표를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더 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대체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뀐 걸까요? 여론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박빙이죠. 안철수 후보의 표를 얻으면 오차범위 밖으로 이 후보를 앞설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일단은 이 완주 의지가 강하던데요. 그럼 이 대표는 뭐 단일화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까? 과거 안철수 후보와 같이 국민의당에 몸담았었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안 후보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 1월, 2월 본격적인 연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때를 대비하려면 미리 좀 살가워질 필요가 있겠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생활과 검증 사이 대선 후보 부인 검증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데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출근길 모습이 한 매체에 찍혔어요. 네, 온라인 매체 더 팩트인데요. 어제 오후 사무실에 출근하는 김건희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씨, 공결정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김건희 씨 상당히 당황하면서 피해가네요. 전혀 예측을 못한 것 같죠. 윤 후보가 때가 되면 활동할 거라고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허위 경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권의 공세와 대중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요.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을 두고 삶 자체가 완벽한 성형 인생이라고 비판했고요. 앞서 추미애 전 장관, 손혜원 전 의원도 김 씨의 과거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과거 이력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외모 언급에 한 민주당 의원은 능력과 외모가 무슨 상관인가, 여성들이 민감한 외모 평가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아까 모습은 이제 김건희 씨가 예상치 못하게 취재진을 맞닥뜨린 건데, 자, 예전에 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도 더 팩트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 이후 언론 노출을 꺼릴 때 이 매체가 검은 망토를 입은 수행원을 김 씨라고 보도했다 정정했고 김 씨 측이 일부러 대역을 썼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이 매체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이 스토킹 같은 과잉 취재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생활적인 부분들은 좀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들은 파파라치 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사실 언론들도 이 취재를 할 때 이게 이제 검증인지 사생활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배우자들도 언론을 너무 피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검증과는 무관한 자극적인 사생활만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역풍도 불 테니까요. 배우자들도 숨바꼭질하듯이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국민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는 알 테니까요. 이 준비해서 성실히 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폭등하는 물가도 하루하루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해 논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가스 요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가 10%나 올리겠다고 합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지난 9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최근 2달 연속 3%대 고물가 행진에다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석유류와 채소값 등 대부분 품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정 1호차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을 놓고도 관련 부처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동결됐습니다. 미수금 자체가 지금 올 연말까지 1조 5천억 정도가 지금 쌓일 예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소비자가 그 부담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 정도를 올렸으면 하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LNG 등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누적된 적자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특히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요금을 동결하면 내년 3월 발생하는 손실인 미수금이 3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기 가스 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요금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원재료인 만큼 다른 품목 가격의 상승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전방위적 물가 인상 속에서 공공부문 요금만 억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서 물가 관리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와 글로벌 공급망 대체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제 가격이 안 오르는 물건이 없다는 뉴스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음료수입니다. 음료나 주류도 마음 편히 사 먹을 수 없어서 소비자들이 더 싼 곳으로 발품을 팔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탄산음료부터 주스나 막걸리 등 주류까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가격이 오른 음료 주류 제품들을 쌓아봤습니다. 올해 초 대형 음료 업체를 시작으로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폭 인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캔커피 같은 것도 먹고 이런 것도 먹어요. 공부하고 서류 쓰고 하다가 좀 졸릴 때 100원, 200원 차이가 약간 조금 비싸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약간 먹고 남은 거는 버리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마셨다면 그래도 이제는 가격 생각해서 조금 더 먹으려고 하죠.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살 때 좀 힘이 많이 들어요. 15만 원어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샀거든요. 근데 20만 원 가져야 이제 300원 차이도 우리는 막 크잖아요. 할인마트도 가죠. 어디가 싸다 하면 어디까지 가서도 사와요. 12월이 되자 농심이 음료 제품군 가격을 100원씩 올린 데 이어 500ml짜리 보리 탄산음료가 1,900원, 피로 해소제도 9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해 동안 음료 업계의 가격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포장지뿐 아니라 설탕 가격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음료수는 높아진 해상 운임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정부는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연 2%로 높여 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2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주도 3080이라고 이름 붙인 재개발 공급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신청만 하고 정부에 다 맡기면 빨리 개발해주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속도전만 벌이는 바람에 동네마다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급 속도전을 위해 주민 동의율 10%만 있으면 어디든 후보지가 될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후보지는 전국에 141곳, 15만 6,500호 규모입니다. 20년 넘게 재개발을 추진하던 서울 증산 4구역도 지난 3월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지만 찬반이 갈리며 동네는 두동강 났습니다. 빌라를 지켜서 분양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소수 인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 해도 1%도 안 된다 이렇게. 완전 깜깜이식인 거예요.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고 공사장도 이런 것지 못하지 않습니까? 반대 측은 일부 주민의 기습적인 후보지 신청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금천구와 도봉구, 경기 부천시에서도 공공주도 3080 반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 이렇게 정부의 사업 철회를 요청한 곳만 전국 45개 구역에 달합니다. 주민 동의율 10%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부분이 90% 전원 동의 이런 식이에요.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속도전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동네 갈등만 키운 채 곳곳에서 사업이 삐걱대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고 전국 곳곳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여현규 기자입니다. 식당 안에 모여 앉아있던 종업원들. 갑자기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유리창이 막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바로 위에서 이렇게 뜨는 느낌? 유리창 깨지는 줄 알고 그냥 밖으로 후다다닥 나갔죠. 무서워가지고. 비슷한 시각 도로 위 신호등이 흔들리고 달리던 차량들도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일부 차량은 갓길에 멈춰서기도 합니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5시 19분쯤. 진원의 깊이는 17km로 추정됐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규모 5.3으로 발표했다가 4.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7년 경북 포항 이후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지진 발생 30분 만에 제주 지역에만 7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전국적으로는 131건이 신고됐습니다. 아직까지 피해 접수는 없고요. 신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형 호텔에서는 투숙객들이 일제히 밖으로 나와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제주의 계기 진도는 5.
계기 진도는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수준값으로 오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끼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집니다. 목포에서도 실내 조명등이 흔들리는 등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국 원전은 정상 운전하고 있으며 추후 방사선 누출 여부를 정밀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10년째 마을에 난입하는 소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포획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떼가 들판을 달립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뒤쫓으면서 한쪽으로 소를 봅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가림막까지 등장했고 몰이를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을과 도로 주변에 모기도 뿌려놨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40여 명이 동원된 소떼 포획 작전은 오전 10시에 시작돼 5시간 만인 오후 3시에 1차로 마무리됐습니다. 흩어져 있는 소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드론까지 동원됐습니다. 전체 21마리 중 오늘 잡힌 건 17마리, 나머지 4마리는 도망쳤습니다. 그동안 소떼 주인은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와 설득에도 풀어놓은 소들을 처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8기로 마음을 바꾸면서 창원시가 모두 잡아들인 겁니다. 약 10여 년간 농작물 피해라든지 주민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서 저희들 동의를 받아 오늘 포획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획된 소들은 크기나 무게와 관계없이 한 마리당 200만 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떼는 가축 전염병 검사를 받은 뒤 새 주인에게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난 10년간 골칫덩이였던 소떼가 잡히면서 마을에도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없을 것이고 밤에 다니는데 사람이 안전할 것이고 해서 속이 시원합니다. 창원시는 내일 2차 포획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리로 된 욕실 샤워부스가 갑자기 깨졌다는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워를 하다 유리가 터져서 크게 다친 일도 있는데 책임 소재가 모호해서 보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민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거실에 딸린 화장실입니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가득합니다. 강화 유리로 만든 샤워부스가 깨지면서 머리를 말리던 박나윤 씨 몸에 쏟아진 파편입니다. 폭파 소리처럼 정말 펑 하고 뭔가 터지면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완전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 온몸이 갑자기 따갑더라고요. 손등이 찢어져 치료도 받았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6개월 뒤 이번엔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또 그 폭파 소리가 들리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꺄 하셔서 저희 엄마는 이제 완전 정말 샤워하려고 들어가서 그 부스 안에 계시던 상황이어서 더 훨씬 심하게 다치셨어요. 파편이 손목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뒤에도 제대로 지기 어렵지만 보상은 못 받았습니다. 건설사 등이 2010년 준공한 아파트에 하자 보수 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건설업계에선 샤워부스용 강화 유리가 외부 충격 없이 깨지는 현상을 자파라고 합니다. 낡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원인이 불확실해 책임을 가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 디펙트가 있다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조금 이렇게 그냥 충격에는 강하지만 약간 기스가 간다든가 제조한 상태에서 생겼는지 그 이후에 생겼는지 그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좀 어렵죠. 인터넷에도 샤워부스 자파를 겪었다는 피해 호소가 적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례는 149건. 책임지는 사람도 보상 방안도 없는 사고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리 깨짐 사고 남의 집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샤워부스 안전 규정이 생긴 201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이런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장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화유리 샤워부스의 위험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0월 관련 기준을 새로 만듭니다.
유리로 샤워부스를 만들 때 안전유리 사용을 의무화한 겁니다. 열 처리로 강도를 높인 강화유리에 비해 안전유리가 부상 위험이 낮다는 걸 고려했습니다. 안전유리와 강화유리는 깨졌을 때 모양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화유리는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반면 안전유리는 깨진 파편들이 유리에 붙어 있습니다. 안전유리는 유리 사이에 필름을 넣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격으로 깨져도 파편이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강화유리는 정말 유리가 잘 안 깨지도록 강화시킨 거예요. 깨졌을 때는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람이 가까이서 접하는 유리는 안전유리가 바람직한 거죠. 문제는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아파트가 전국 아파트의 80%에 이른다는 겁니다. 상당수는 건설 비용을 아끼려 안전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를 쓴 걸로 추정됩니다.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4배 이상은 비쌀 거예요. 국토부는 2015년 10월 전에 지은 아파트에 안전규정을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면서도 실태를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화유리 샤워부스가 있는 집에선 파편 확산 방지용 필름을 붙이는 시공을 하면 안전유리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중국의 스타벅스 매장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잠입한 기자에게 들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본사는 해당 매장을 폐점하고 사과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매장 내 음료수 재료는 유통기한 표시도 없습니다. 실수로 유통기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 매장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손님이 안 보이는 틈을 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에 포장지 라벨을 새로 붙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 장수성 매장 2곳의 비위생 행각은 취재를 위해 위장 취업한 현지 기자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음료 농축액과 크림 등 식재료들은 모두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 재료로 음료를 만들어냈고 폐기 처분해야 하는 케이크와 샌드위치는 다음 날에도 진열대에 올라갔습니다. 쓰레기통을 닦은 행주로 커피 머신 등 음료와 직접 닿는 집기를 닦는 모습도 포착되면서 스타벅스 위생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만 5,000개가 넘는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 2위 규모인데 모두 미국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즉각 2매장을 폐쇄하고 중국 전역 매장의 식품 안전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에서 우리 돈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스타벅스가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미크론의 증세가 약한 편이라 우세종이 되면 코로나가 잦아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죠. 하지만 영국 사례를 보면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첫 사망자가 나왔고 초고속으로 우세종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주차장에서부터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 때문인데 누적 확진자만 4,700명을 넘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은 무증상자와 경미한 감염, 미검사자를 포함하면 일일 오미크론 감염자는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다는 세간의 전망과 달리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So I think the idea that this is somehow a milder version of the virus, I think that's something we need to set on one side. 오미크론 입원 환자도 10명으로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런던에선 이틀 안에 오미크론이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We've already seen it rise to over 44% in London, and we expect it to become the dominant COVID-19 variant in the capital in the next 48 hours. 중국 본토에서도 처음으로 2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 발생 국가는 6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지만 누적 확진자 5천만 명, 사망자는 80만 명에 이릅니다. 백신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어제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3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죠. 오늘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오늘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모두 6명입니다. 지난 6일 여성 수용자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되더니 이틀 뒤엔 이 여성이 사용하던 방과 옆방에서 3명, 그리고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상태였던 1명은 엿새 뒤인 오늘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1,200여 명이 집단 감염된 동부구치소는 정원을 초과하는 과밀 수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동부구치소의 수용 정원은 2,070명. 집단 감염 이후 수용자를 1,990명 수준까지 낮췄지만 아파트형 구조에서 여전히 대규모 감염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충남 홍성교도소의 경우 잠복기가 지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교정당국은 어제부터 전국 수용자와 직원 등 7만 명을 상대로 전수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대선이 딱 85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홍천 의원과 함께 선거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맡고 계신 게요, 선대위에서 이른바 레드팀을 이끌고 계신데 레드팀 좀 시청자들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하는 곳입니까? 상대당의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 당의 약점 같은 걸 발굴하고 공격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점 공격. 네. 그러면 좀 후보에게 뭐 쓴소리도 좀 해야겠네요. 네네. 뭐 어차피 종합 상황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위기 관리니까요. 네. 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했는지 비밀입니다. 비밀이니까.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시니까요. 지금 내부적으로 판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네.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의 욕구가 더 강하고요. 네. 또 민주당에 대한 비토 여론이 또 전반적으로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유일하게 믿고 있는 것은 후보 대 후보의 네. 대결 구도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보가 개인적인 역량이 훨씬 더 출중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30%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중도층, 특히 2030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진정성, 그 능력을 믿어줄 때 네. 그때 되면은 우리 쪽이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후보 그렇습니다. 대 후보로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선대위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위협적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 합류 이후에 뭐 네. 선대위 짜임새라든가 뭐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 또 이준석 대표의 2030에 대한 소구력 뭐 네. 이런 것들 겉으로 보이는 거를 보면 굉장히 네. 뭐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네. 그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네.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뭐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후보 대 후보의 전략을 말씀하시고 아주 영리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리하다. 예.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가 사실 공정, 정의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공정과 상식. 공정과 상식. 예.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세게 하셨습니다. 예, 수십 년간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검사로 지켜봤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검사는 네.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나 피해자의 인권 이런 거는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손쉽게 수사를 했죠. 네. 그래서 뭐 기억나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변창훈 검사라든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든가 네. 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되기 전에 네. 총장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지지자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옛날에. 그때 장제원 의원이 피 묻은 손으로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냐? 장제원 의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전 기억이 납니다. 네. 전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이 뭔지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그 뭐 별의 순간이란 그 별은 저는 저게 자체 발광이 아니고 저는 반사체인 것 같다. 즉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런 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 전에도 이제 대부분의 지금 여당 인사들이 찬성할 때도 의원님께서는 반대하셨다. 엄청 욕 먹었습니다. 네, 그때도 반대하셨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부인 이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지금 오늘 이제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나왔는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선출직 검증의 강도는 권력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이고 김건희 여사는 또 영부인이 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네. 배우자의 검증은 결혼 전후가 문제가 아닙니다. 네. 공직으로 이제 저 영부인은 네. 또 저 공적 영역으로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공적 영역에 관한 것, 또 위법한 것, 불법한 것 이건 전부 다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후보를 언제 만났는지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네, 공적 영역에 관한 것, 그다음에 위법, 불법한 거는 전부 다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김건희 씨는 그 허위 경력 또 수상 경력으로 서울여대의 그 겸임 교수 자리를 지금 얻었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그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교수 자리, 또 국민대학 겸임 교수까지 지금 가신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검증의 대상이고요. 왜냐하면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민들의 판단 대상이다. 그래서 오늘 저 윤석열 후보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 얘기하던 공정과 상식과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국회 국토위 관사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반대되는 이제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차별화라기보다는 네. 어차피 올 초부터 저 부동산 정책은 공급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 뭐 이런 신규 공급 대책이 막 나오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대책 내봐야 집 지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 그 만들어진 주택이 그 매매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다주택자들이 잘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실제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유예를 1년 동안 했었는데 안 나왔었습니다. 네. 왜? 부동산이 상승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문제였다. 근데 지금은 약보합 상태입니다. 네. 약보합 상태에서 이걸 다시 어느 정도 유예를 해주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죠.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차별화가 아니라 네. 오히려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었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미국 골든글로브 3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작품상,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이렇게 3개 부문인데요. 영화 기생충도 넘지 못한 벽을 오징어 게임이 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Best Television Series Drama, Lupin, The Morning Show, Pose, Squid Game. 주인공 기훈 역을 맡은 배우 이정재는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일남 역으로 여러 명대사를 남긴 배우 오영수는 나무조연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출연 배우가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화 부문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등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지만 작품상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골든글로브는 회원 구성과 시상 내용이 백인 남성 위주여서 인종 및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명 제작사와 배우들이 골든글로브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 기생충이나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충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상 가능성은 노려볼 만하지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헤어진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숨지게 한 25살 이석준. 경찰은 오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서 알아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이 맞다면 흥신소가 취득한 정보가 끔찍한 강력 범죄에 이용된 셈인데요. 이럴 경우에 흥신소 처벌 규정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흥신소를 검색하면요. 미행, 뒷조사, 감시처럼 불법을 암시하는 행위로 돈을 버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 행위로 얻어낸 정보가 강력 범죄에 이용돼도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살인, 방조 같은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슨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범죄가 아닐 수도 있고.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흥신소가 파악한 주소로 가서요. 헤어진 여성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흥신소 사장은 여성을 미행, 감시하고 주소를 알아낸 대가로 750만 원을 받았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이 그나마 이혼 이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올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고하거나 상담한 건수는 13,400건으로 2년 전보다 45%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가 강력범죄에 이용됐을 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엔 고드름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춥다가 낮부턴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였죠.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7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모레까지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세 강력한 한기가 밀려들 텐데요. 특히 주말 아침 서울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 널뛰기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까지 중부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서풍을 타고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오면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6도, 대전은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 서울은 11도, 대구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역 패스 첫날 접종 확인 시스템이 먹통돼 국민들 애태우더니 그러면 하루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요, 학부모가 반발하니 이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백신밖에 답이 없다며 밀어붙이더니 물리는 것도 참 쉽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아니면 말고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